제가 환율이 이건 너무 비싸서 미국 채권은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야 된다는 경계성 멘트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환율 1,300원이더라고요. 1,300원이요? 되게 싸다. 그쵸.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 사는 걸 물어보셔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지금 해외 채권 사는 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이나요? 네. 해외 채권을 장외로 사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직접 사는 게 미국의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증권사 통해서 산다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증권사에서 채권을 사서 가지고 와요. 바이. 요거는 해외 채권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 사오고 나서 그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뭘로 사게 되는 거예요? 장외. 장외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증권사가 저렇게 따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사마다 파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 채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은 하루에 거의 가격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외로 살려면 어차피 증권사에서 포장해 놓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게 만기나 이런 게 조금씩, 금리나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장외니까. 하지만 그거를 비교해서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일인 것 같고, 하지만 증권사마다 상품 라인업은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해외 채권이면 약간 그런 건 없어요? 브라질, 터키, 막 사람들이 되게 도박성 있게 사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자, 미국, 브라질 나왔고 터키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엄청 도박성 짙은 이런 채권들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안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딱 요만큼이라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은 괜찮은 거예요? 장외로 팔 정도면은?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일단 수요와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러시아 채권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맛이 갔겠죠. 그런 거는 이제는 아마 거의 수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권사에서 준비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시게 되면 훨씬 많은 종류의 채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채권으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 채권이라고 안 하고. 자, 해외 채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채권들을 장외로 사는 법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야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창고 가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다룰 수 있는 채권들 리스트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고, 그 중에 비대면으로 열리는 거는 아주 일부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워낙 과거니까 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최소 투자금의 허들이 엄청 높았어요. 돈 많았어야 했어요? 네. 일단 억대였고, 엥? 일부 채권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낮아졌겠죠. 막 1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백 정도면 살걸요? 제가 있을 때에는 몇천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는 채권하는 사람이 없었고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채권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해외 채권까지 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이 우리를 가로막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된 적이 없어요. 어차피 가지고 오면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풀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채권을 장외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소액으로 가능한 정도 내에서 경험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 채권의 움직임을 알아두는 것만큼 우리가 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봐봐요. 채권에 영향을 주는 거, 특히 해외 채권에 영향을 주는 거, 가장 큰 변수 두 가지 뭘까요? 금리. 채권이니까 금리가 가장 크죠. 또는 환율? 환율. 자, 국내 채권이었으면 금리가 끝이죠? 네. 근데 해외 채권이다 보니까 환율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개가 가장 큰 변수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그쵸, 경제 매크로죠.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해외 채권은 제가 살면서 맞추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맞추려고 시도한 사람도 거의 본 적 없고, 그 정도의 채권입니다. 하지만 사놓고 나서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대로 내 채권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리 사놓고 나중에를 기약하며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과 그 컨텐츠를 오래 다뤘잖아요. 계속 다뤘었잖아요. 우리 계속 해왔죠. 그거를 한참 해왔잖아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니 그때 샀으면 지금 플러스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더 내려갈 건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또 알 수 없다. 매크로 영역이다 보니 갈수록 맞추기 어려운 확률이 어려워지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직은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고금리니까. 네, 그 얘기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먼저 미국 채권 사는 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사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말이 해외 채권이란 말을 똑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냐? 1번, 달러로 환전해서 장외 채권을 사는 방법. 그래도 생 채권을 사는 거랑 똑같네요. 환전을 한다는 건.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이유는 장외 채권을 원화로 제공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환전을 같이 해주는 서비스일 뿐 달러로 사는 거라고요. 자, 개별 채권은 미국에 있는 거 사오는 거잖아요. 그거 해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달러로 사는 거예요. 원화로 주문내도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사주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원화로 그대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방법. 이건 너무 쉽죠. 직관적이죠. 국내 상장돼 있는 ETF 사는 겁니다.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사는 거예요. 자, 3번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관련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미국 채권을 사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3번의 수수료나 1번의 수수료나 비슷한가요? 아니요. 수수료 체계는, 자, 1번 장외 채권은 금리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걸 녹인 후에 금리를 비교해서 사는 게 장외 채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중고차 살 때 이게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얼마에 사왔는지를 비교해서 차를 고르진 않듯이, 자, 그게 1번인 거고요. 자, 2번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 때는 요즘에 거의 무료죠. 네. 무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 때는 증권사마다 미국 주식 수수료를 따로 매깁니다. 환전 수수료도 따로 매기죠. 그리고 그거 이벤트 비교하는 영상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매우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진짜 비용 비쌌거든요. 해외 채권을 사려면 환전도 비쌌는데 채권을 살 때의 수수료도 진짜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 2, 3번 뭘 해도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 1, 2, 3번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데, 장단점이 다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장외 채권을 직접 샀다면 채권 날 것을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국채 ETF를 사는 거는 너무 쉬웠죠. 옛날에 국고채 3년물, 코세프 거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국채를 직접 사면 어떻게 됐어요? 99, 011, 25, 뭐 3909, 99-6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도 지금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의 방법으로 샀다면 채권 이름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0.25 08, 31, 25 맨 앞에 T 적혀 있습니다. 이게 채권 이름이에요. 미국 채권. 트레저리 본드라고 부르거든요. 미국 채권. 그래서 트레저리 0.25라는 금리로 2025년 8월 31일 만기라는 채권의 이름입니다. 자, 개별로 우리 사실 사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개별로 사면 저렇게 생긴 채권을 사게 되는 거고. 자, 2번의 방법으로 만약에 샀다면 이런 거 사게 되겠죠. 다 이거 미국채 10년 이런 식이겠죠? 또는 플러스 미국채 30년. 너무 쉽죠? 자, 이게 2번의 방법일 거고, 3번의 방법으로 채권을 산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LT. 이제 느낌 오죠? 알겠어요. 자, TLT 뭐였죠? 채권, 장기채. 오, 장기채. 맞습니다. 자, 20년 정도지만 실제로 듀레이션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장기채 ETF였고, IEF라는 거 있습니다. 중기채. 한 7에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AGG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체를 담아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거는 BND가 있습니다. 본드죠. 채권의 종합채권 ETF입니다. 이건 미국에. 자, 이런 것들이 1, 2, 3번인 거예요. 자, 이 중에 무엇을 사는지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2번, 3번은 조금 비슷하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2번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2번을 할 때의 장점은 엄청 보수가 낮을 거고, 우리나라 ETF 전 세계 제일 낮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는 ISA나 연금저축이랑 활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도 확 떨구게 될 거고, 심지어 해외 과세 배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채권에서 나온 것들은. 그러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근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3번으로 사는 게 훨씬 크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단 간단히 비교를 해드릴게요. 개별 채권을 사는 거랑 채권 ETF를 사는 거랑 과연 해외 채권을 살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로 사면 장점,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죠? 물리면 만기까지 가도 된다.
원금은 주니까? 만기 되면 원금 정해진 대로 주니까 평가 금액과 상관없이. 그래서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ETF는 당연히 반대로 만기 보유 전략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왜냐? ETF는 안에 계속 갈아 끼워주니까 생으로 사야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한 ETF를 사려면 만기 매칭 ETF를 사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하게 되죠. 두 번째, 개별 채권을 샀을 때의 장점은 직접 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죠.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나오는지. 참고로 개별 채권이니까 이제 몇 월 며칠에 몇 달러가 나오는지가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죠. 달러를 받죠? 6개월에 한 번 줄 거 아니에요? 달러 받으면서 만기 보유 전략 가능한, 이게 같이 붙는 거죠. 생으로 이자를 주니까 만기 보유를 해도 이자 받으면서 버티고 만기 되면 원금 받으니까 되는 거죠. 하지만 ETF 그게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 ETF는 한 개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자들을 모아서 줍니다.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요걸 주는 데가 그래도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잘 안 줬습니다. 뭘 안 줘요? 분배금을 안 주고 그냥 가격에 녹였어요. ETF의 가격에 녹였다고요. 진짜요? 그럼 약간 TR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심지어 월분배금 이런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점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보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를 샀을 때만큼 명확한 금액을 몇 월 며칠에 나오는지 픽스하는 건 불가능하죠. 아, 그럼 약간 분배금이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ETF는 당연히 달라지죠. 그 다음 환해지 불가합니다. 미국 채권을 샀다는 것은 무조건 달러입니다. 하지만 ETF를 사는 거는 운용사에서 만들어주죠. H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언해지 두 개를 만들어주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장점이 되겠죠. 왜냐? 선택이 되는 거랑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랑은 단점인 거죠. 원하는 대로 너 했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처럼 지금 한 점 빠지잖아요. 아마 했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비용을 내더라도. 자, 그 다음 개별 채권의 단점입니다. 채권의 매매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채권의 매매 비용은 금리에 녹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ETF로 사게 되면 ETF 비용을 내게 되는데 ETF 비용은 사실상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확실히 이게 높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채권을 사려면 우리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만기 그리고 채권의 수량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미국 채권 수량 동일한 개념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수금리, ITM 이런 등등 채권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진짜 알아야만 개별 채권을 실제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ETF를 살 때는 채권의 성격과 그 이름만으로 살 수 있죠. 그게 이거의 장점이 됩니다. 자, 이게 좀 나눠지죠? 그래서 나는 채권 공부를 많이 해서 개별 채권을 사가지고 몇 월 며칠에 몇 달러 이자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달러 연동된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만기 5년이든 10년이든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개별 채권. 아니다, 미국 채권도 내가 큰 그림으로 금리 보고 투자하는 거고 하나하나 공부하기는 좀 싫고 그리고 환율 해지 여부도 내가 정하고 싶고 이자 나오는 대로 편하게 받아서 쓰고 싶어. 왜냐? 나는 연금저축 같은 데서 할 거니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채권도 ETF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ETF가 조금 더 사고 팔기 쉽고 한데 개별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그 니즈가 뭐예요? 봐봐요. 괜히 국채 장기채 사봤죠. 낱개로. 네. ETF로 샀으면 어땠을까요? 분배금도 안 나오고 계속 안에서 채권이 바뀌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수익이 났을까요?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에 이익이 났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움직였죠. 시소처럼. 네. 근데 ETF는 그렇게까지 안 움직입니다. 그럼 조금 덜 가격 차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채권을 개별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접근한다는 것은 모아놓은 평균치 내놓은 친구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죠. 아, 개별 채권이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하는 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님 국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네. 네. 가지고 있었죠. 얼마 전에 팔았죠? 자, 그 채권 한참 전에 샀죠.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리는 한참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예상했던 수익이 났죠. 네. 자, ETF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안 났어요. 오, 그래요? 신기하다. ETF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교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국채 수익률 생각보다 좋았는데 차익. 그렇죠. 되게 좋았죠. 근데 그거는 개별로 공부 진짜 다 하고 산 개별 채권이기 때문에 얻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더라고요. 미국 채권도 개별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샀으면 더 좋았을걸.
금리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너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금리가 이렇게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려갈지는 그건 또 새로운 미지 영역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빨리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을 공부해서 개별로 매수를 하시겠죠.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또 존재하죠.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자, 미국 채권을 개별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의 완전한 굴지의 원칙 뭐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 네, 가격과 금리가 반대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그냥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외웠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암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있지 못하면 채권 투자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닭 왜 이렇게 실사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닭이 너무 실사인데. 저 이거 확대해 볼래요? 지금 깜짝 놀랄걸? 털이 살아있어요. 확대해봐요. 봐봐요. 털이 살아있죠? 자, 이거 왜 이런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제가 구글에서 닭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해상도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자. 어차피 뭐 닭이 그렇게 섬세해봤자 필요한 건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챗GPT한테 던져주면서 하얀색 배경이 틀이 있었거든요. 배경 삭제 좀 해줘라고 했어요. 배경 삭제 좀 해주면 될 것을 저렇게 고해상도로 털을 다 살려놨더라고요. 잠깐만, 흐릿흐릿한 거를 AI가 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흐릿흐릿한 걸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요. 대박이네. 누가 보면 진짜 고해상도 다운받은 거죠, 비행지를. 그런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저 챗GPT 유료 결제했거든요. 31만 원이던데 매달. 지금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쓰지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이미지 다 이렇게 해서 쓰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 계란 한번 넣어봤거든요. 살아있어요. 확대해 볼래요? 계란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계란이 그 작은 하나하나의 흠집까지 살아있다니까요. 와, 진짜 미쳤다. 장난이죠. 여러분, 챗GPT 요새 막 지브리 프사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해상도 떨어지는 사진들 넣어보세요.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깻잎 딱 봐도 와, 캐치할 만큼 닭이 살아있어요 지금. 자, 역동적인 닭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이 말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다 이해시킬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금 금리가 1%인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닭을 100만 원 주고 사요. 닭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는 이유는 뭐냐? 얘가 1년에 한 번씩 2만 원짜리 알을 낳아줘요. 알을 낳아서 시중에 팔면 2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팔면 연수익률이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사도 되는 거죠. 살만한 거죠. 닭이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내가 안고서 닭을 잘 키우는 이유는 예금금리보다 높기 때문이죠. 100만 원을 굴리는 게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닭을 사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은 픽스드 인컴으로 표현하죠. 이게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채권이라 거의 안 부른다니까요. 회사 내부에서 쓰는 각종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서 전부 픽스드 인컴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이 말이 진짜 채권을 대신하는 용어거든요. 그 말은 이 2만 원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 2만 원인 걸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닭이 채권인 거예요? 닭이 채권이고 이 2만 원이라는 게 채권 이자입니다.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픽스드 인컴이에요. 채권의 이자가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모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세상이 만약에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 금리가 2%로 올랐어요. 최근에 금리 오른 거 봤죠? 내 대출 금리도 올라, 예금 금리도 올라, CMA 금리도 올라, 모든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의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예금 금리도 그럴 때 2%로 올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나 주고 산 닭 열심히 키워가지고 2만 원에 팔면 죽을 리스크만 남아요. 그렇죠. 이거 허무하고 좀 슬퍼졌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그러니까 예금에 넣어도 2%인데 굳이 죽을 리스크를 100만 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싫어졌어요. 나 그냥 다 키우고 싶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픽스드 인컴이어서 이 2만 원의 이자의 가격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이 계란 이거 2만 원 말고 3만 원 사주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수익률 올라가는데 3만 원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닭 가격을 낮추는구나. 그렇죠. 결국에 이 사람은 손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손절을 하게 되느냐? 계란값 못 바꾼다 했죠. 네. 닭을 헐값에 당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50만 원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은 뭐라고 적냐면, 자, 닭을 이렇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1년 전에 산 닭 팝니다. 100만 원 주고 샀으나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이 닭이 낳는 2만 원짜리 닭이 저에게 더 이상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닭을 이번에 파려고 합니다. 50만 원은 내놓습니다. 사실 분 연락 주세요. 자, 이걸 사는 사람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자, 50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면 수익률 얼마예요? 4%죠. 지금 2%일 때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사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더 오르면은 가격이 더 폭락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4%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요. 닭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폭락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볼 때 금리가 올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해결됐죠? 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적혀있는 2만 원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픽스예요. 요거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바꿀 수 있는 거는 닭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가격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오를수록 닭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 맞다. 닭을 그래 가격 싸게 내놔야 되지. 금리가 오를수록 닭의 가격,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걸 외우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림이 눈에 들어오느냐. 짠!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폭락. 내려갑니다. 만기가 긴 건 더 내려가고 만기가 짧은 거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2021년 말부터 와, 근데 진짜 완전 저거는 그냥 90도 아니에요? 이런 적 역사에 너무 오래된 역사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현업에서도 이거 겪은 사람 못 만났어요. 저는 이 정도로 금리가 급등했죠. 이 구간 동안에는 채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채권이 가격이 박살이 났으니 사면 회복되겠지라는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그리고 만기가 긴 걸 사면 더 많이 회복되니까 만기가 긴 걸 막 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30년 국채를 막 엄청 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동결. 안 내려가. 계속 안 내려가. 그 말 나온 거는 2022년 말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 오롯이 지나고 2024년 오롯이 지날 때까지 금리가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박살이 나 있는 거를 저가 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횡보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국채나 이런 채권 투자들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엄청 싫어했어요. 채권 금리 떨어질 거라고 사놨는데 꼼짝을 안 하냐 하면서 막 파월 형님 원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자, 올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금리 인하 조짐. 와, 금리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채권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 채권의 가격이 최근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다? 더 내려가면 가격이 더 오르겠지? 네, 더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채권을 찾는 거예요. 왜냐? 최근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이거 몰라요. 이걸 아마 맞췄다면 제 지금 구독자가 아마 한 5,300만 될 거예요. 못 맞춰요. 저걸 맞춘다는 거야말로 기후를 맞추겠다. 이거 뭐 그 점쟁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채권을 살 때 개별 채권으로 산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옆으로 기어도 만기 보유하는 전략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깻님이 이 그림에서 수익을 내봤잖아요. 국내 채권으로 쭉 사봤죠. 네. 해외 채권, 특히 미국 채권 그 스킨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아요. 뭐만 하나 더 더하면 돼요. 환율. 환율을 더하면 돼요. 환율. 근데 환율이 좀 걱정돼서 안 샀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긴 했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미국 채권 영상 처음에 찍었던 거 그거 보니까 환율 1,300원이더라고요. 1,300원이요? 그때도 제가 환율이 이건 너무 비싸서 미국 채권은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경계성 멘트를 엄청 하는 거예요. 되게 싸다. 그렇죠. 1,400원을 보지 않은 우리에게 1,300원은 너무나 비싼 환율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지금 1,400 후반대 보고 최근에 쑥 내려와서 1,400 초반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더 막 뚫고 올라가서 뭐 1,500원, 1,600원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게 지금인 거죠. 딱 전장 보여주고 막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채권 사기에 판단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해진 거죠, 사람들이.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또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건 완전 또 우리 예측 벗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채권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해마다 항상 찍고 있는데 몰라요. 하지만 사는 방법은 너무나 정확하고 쉬워요. 답이 있죠. 그래서 그 절차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국 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사고자 하신다면 자, 오늘 기준으로 한투증권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앱에서 로그인을 하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상품 그리고 옆에 자, 채권 보이죠? 자, 누르면 장외 채권, 장내 채권 뜹니다. 자, 아까 물어봤던 거 나오죠? 장내, 장외, 해외 채권은 어디에만 있어요? 장외. 장외에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는 아마 이거 누르면 되겠죠. 장외 채권. 이거 누르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장외 채권이 나오는데 국내랑 해외랑 나뉘어져 있어요. 자, 해외 탭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쭉 나옵니다. 가장 위에 뭐가 나오죠? 미국채. 근데 이거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25년 7월 만기. 왜 좋아할 것 같아요? 3달 남았잖아요. 근데 왜 좋아요? 만기 짧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채권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 채권을 샀을 때의 리스크 뭐가 있죠? 환율. 환율. 자, 환율은 아예 알 수 없어요. 지금 아마 1400 초반대겠지만 3달 뒤의 환율은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그냥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때도. 자, 환율 또 리스크 뭐가 있죠? 금리가 오를 것? 그거는 3달 뒤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만기 짧은 것에 있어서 금리 변동 리스크는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 뭐 남았죠? 뭐죠? 에헤이, 그거 봐. 채권에 다 까먹구만. 채권의 수업 봤을 때 3요소. 있어요. 만기. 세 번째잖아, 그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채권 투자할 때. 에헤이, 제일 중요한 금리. 거. 뭐죠? 그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던 채권의 3가지 요소.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야, 신용등급. 그래요. 부도 리스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깻님 왜 머릿속에서 그걸 잊고 있어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자, 3달 뒤에 미국이 망할 리스크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지금 순간 고려조차 잊었던 안 건데 채권 여기서 고르다 보면 만기 막 10년, 20년, 30년짜리 늘렸을 거 아니에요. 30년짜리를 샀어요. 미국이 30년 안에 부도날 리스크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0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걔랑 3달짜리랑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 없죠.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은 안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만기가 긴 거는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에 반영이 된다고요. 아, 그래서 리스크를 좀 둔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미국이 지금 3개월 동안 망할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금리 영향 주는 게 0일 거예요, 거의. 근데 10년, 20년, 30년짜리까지 가면 금리가 막 올라가 있어요. 왜냐? 30년으로 보면 미국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만큼 금리에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3달 안에 미국이 망할 리스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만 보면 돼요? 수익률. 수익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3달 확정이죠. 그러면 저 4.65 나누기 4 해야 되는 거예요? 12분의 3? 그렇죠. 실제로 얻는 거는 일할 계산이에요, 심지어. 만기가 3개월 9일이에요. 저거 일할 계산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대금리 계산해내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채권은 기간 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환산하면 더 어렵죠. 그러면 저 짧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연 4.65를 받기 위해서 그거에 3달치만 받는 거죠. 끝나고 만약에 또 3달치를 연으로 사서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만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 자, 만기가 짧으니까 금리 변동 리스크 해지한다 했죠. 그 짧으니까 미국 부도 리스크 해지했죠. 이제 없다니까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버핏 선생님께서도 미국의 단기채를 파킹으로 삼아두는 이유는 거의 무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을 봤을 때도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4%가 넘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환변동 리스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주 안전한 채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 요새 이렇게 금리 안 높잖아요, 우리도. 자, 환변동 리스크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짠! 자, 방금 그 채권은 이름이 이겁니다. T 0.25 7 31 25 2025년 7월 31일 만기인 표면금리 0.25짜리 트레저리 본드인 미국의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4.65 정도의 금리를 얻을 수 있고, 자, 신용등급이고 달러 투자인 거고 6개월 만에 이표채 주는데 우리 만기 3개월 남았으니까 이자는 받을 일이 없겠죠. 만기에 한 번 받는 이자가 끝일 거고, 자, 표면이율 0.25라고 되게 낮은데 이 채권을 우리가 투자해서 얻는 거는 4.65%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쿠폰 채권이라 부를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자만큼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세금이 낮은 저쿠폰 채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네. 발행일은 2020년 7월 31일이었으나 5년짜리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나서 5년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3달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채권입니다. 와, 저때 금리가 저랬다는 거잖아요. 네, 5년 전에는 미국 채권이 0.25로 찍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으로 만족하려면 4%를 넘겨줘야 됩니다. 5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자, 이거를 이제 3달짜리 채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달러를 가지고 계실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걸 담아두는 게 실제로는 거의 진짜 파킹의 개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더 긴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2050년 만기. 자, 이름 뭐겠어요? T 1.25 05 15 50입니다. 2050년 5월 15일이 만기를 맞는 채권이고 표면금리는 1.25인 겁니다. 언제 발행이 되었길래 표면금리가 1.25일까 보니까 2020년에 발행이 된 건데 30년짜리라서 표면금리가 1.25로 발행이 된 거죠. 아, 그러면 0.25 금리 당시에 장기채에 대한 리스크가 1.25 정도였다는 거죠?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장기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은, 발행될 때는 그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신용도 똑같고 지금은 4.8 정도의 매수 수익률이고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은 7.51입니다.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도중에 팔 수 있으면 이거 사도 되지 않나? 팔 수 있죠.
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유동성 있으니까. 다만 파는 그 시점에 금리의 환경과 환율의 환경 둘 다 완전한 예측 불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야 돼요? 환율은 옆으로 기거나 오를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시장의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죠. 또는 내릴 때까지 갖고 있겠다. 왜냐? 나는 만기가 아직 많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채권인 겁니다. 간단하죠? 자, 금리가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의 변동 리스크와 환율의 변동 리스크 그리고 더해져서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라는 것도 가능성에 대한 시간 가치가 다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7.51이라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딱 보고 느껴지시나요? 수요가 있겠죠. 딱 봐도 7.5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브라질 채권입니다. 근데 금리가 왜 저래요? 브라질이니까 잠깐 35년이 만기인 거잖아요.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딱 떠올려봐요. 브라질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죠. 방금 우리가 본 거는 2A 플러스인 미국을 얘기했던 거고 얘는 BB입니다. 근데 왜 브라질 채권이 왜 이렇게 핫해요? 봐봐요. 수익률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요. 나라가 묻어나요? 아니요. 그래도 저거를 안 갚아줄 리스크? 그런 일은 없죠. 아 그래요?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죠. 나라니까. 근데 돈을 많이 찍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물가와 환율이 바뀌겠죠. 그게 영향을 줘서 브라질 채권이 그동안 손실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 비슷하죠. 자, 한전 적자 엄청 심하죠? 네. 한전 묻어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한전 적자 수십조죠? 신용등급 어때요? 높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의 신용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거는 S&P가 매긴 거잖아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죠. 근데 부도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로 사놓으면 이게 연수익률이잖아요. 10년 동안 매년 지금 사면 14%의 수익률을 얻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원금이 회수가 되죠. 근데 저 뭔가 주워들은 것 중에 세금을 안 매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안 매기네요. 비가 셉니다. 브라질 채권은 조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14%를 받는데도 세금을 안 내요. 심지어 이자와 차익 모두에 대해서. 좋아할 만하네. 오늘 처음 봤죠 이거? 제가 평소 때도 얘기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세금을 안 낸다고. 근데 악명이 높을 텐데.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네, 무슨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이거는 환이 떨어진 것도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아... 자, 브라질이 쓰는 거는 헤알 환율입니다. 막 영어로 적으면 리얼로 적게 되는데 헤알 환율이에요. 헤알화라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에 얻은 원금이란 이만한 헤알이랑 이자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헤알 전체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10몇 %씩 받아놓은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상쇄가 되거나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손실로 들어가게 되는 게 브라질 채권이었습니다. 자, 브라질 채권은요, 자, BNTN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0이라는 것은 표면금리가 10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표면금리보다 실효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는 2035년 1월 1일이니까 딱 10년 남은 거죠.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죠. 봐봐요. 아까도 돈을 못 갚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해마다 새로 찍잖아요. 이전 거를 갚는 거죠. 새로 찍죠? 이전 거 갚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돈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자, 브라질의 헤알화라는 환율로 투자가 되고 있고 최소 투자금 원화로 제가 환산을 눌러봤더니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나쁘지 않네. 20만 원 되게 낮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엄청 뭐 유의문구가 되게 많아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심지어 이거는 판매 상품이 아니라 중개 상품이라 불려요. 투자자가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가 아무런 추천이나 이런 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로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중개 상품입니다. 그만큼 손실이 컸어요. 이거 그때 제가 있을 때 막 1년에 4조씩 사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막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 인수한다고 막 그랬다니까. 자, 그만큼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라질 채권이지만 여전히 해마다 엄청난 양이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앱에서도 미국 채권과 브라질 채권 두 개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개별 채권을 장외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신기한데 위험 요소가 아직까진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 환율이나 미국 채권을 볼 때는 지금 환율이 나에게 변수로 확실히 남고 그쵸. 이게 되게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 투자를 골수로 하시는 분들 기본 베이스가 이제 뭐죠? 달러 투자죠. 달러 투자를 베이스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주식 살 때도 스파이를 사고 슈드를 살 때도 오리지널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무한히 달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그렇게 해지를 시키죠. 어차피 재투자 계속 할 거고 어차피 달러로 계속 가지고 간다. 미국인들이 투자하듯이 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보게 된다면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매력적이죠. 아직 제가 미국 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환율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고 막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봐요. 자, 국채를 사게 되면 원화로 사요. 환율 리스크는 없지만 지금 금리 이제 3% 언더로 떨어질 만큼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매력도가 더 이상 별로 없어요.
터집니다. 하지만 미국 채권 볼게요. 미국 채권은 여전히 아까 4%에서 8% 사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환율 변동 리스크만 감안이 가능하다면 채권 자체의 투자 매력도가 아직 상당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지금 엄청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보통 한 15 사이에 주거든요. 심지어 비과세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에 있는 두 개랑 달라요. 항상 수요가 많고 매력이 항상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만, 그러니 이렇게 성격이 다른 채권들을 다 개별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고 본인에게 맞게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는 거죠. 잘 이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도요, ETF로 투자하게 되면 전부 15.4 과세로 들어가게 되지만 개별로 투자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작은 세금이 생기게 되죠. 채권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브라질은 신경 쓸 게 없고요. 자, 이런 매력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된다면 ETF랑 투자했을 때의 비교 차이를 해보면 수익금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를 보여주는 게 미국 또는 브라질 또는 개별 채권 투자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싶어요, 미국 채권? 저는 언제나 사고 싶어요. 오, 진짜요?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이 원금 보장을 해주는 채권을, 그것도 고금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환율 변동 리스크만 없다면. 근데 이게 매크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는 매크로에 투자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게 맞아요. 만기 보유할 게 아니라면 모든 게 매크로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미국이 침체로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품이라는 거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관을 그대로 투자로 직결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었으면 안 살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니 미국이면 당연히 사야죠. 그니까. 다 사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아,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금 넣어도 어차피 예금으로 이거 사는 거고, 미국으로 뭐 상품 가입해도 다 이거 사는 거죠. 펀드 안 하고 가입해도 전부 다 펀드 안에서 이거 사주는 거고.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지금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뜻하는 것 자체는요, 미국에 남는 현금은 막 4, 5%의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에 대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 자체는 사상 최대죠. 제가 본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어떻게 라는 걱정을 해서 그렇지, 맞아요. 지구상에는 원화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상품이 됩니다. 와, 부럽다.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만 써요. 그냥 해외 투자용의 달러를 비축해놓고 계속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미국 가려고 환전해야 되잖아요. 미리 해놓을 거라는 생각 들죠. 미리 해놨으면 계속 엄청난 금리 얻으면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세상에 안 좋은 상품은 없어요. 안 좋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하지만 누군가에는 매력이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상품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거겠죠. 자,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온 걸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거는 나를 위한 상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컨텐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채권까지 사가지고 미국의 채권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